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1만 8,14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2,115명, 완치 404만 2,215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1000명대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립대의 전염병 학자는 집단 면역은 자연적인 감염과 백신 접종으로 도달할 수 있다며 자카르타는 두 가지 요인을 통해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국립대는 자카르타 보건국과 함께 자카르타 6개 지역 주민 4,919명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항체 형성률이 44.5%로 나왔습니다. 당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나온 주민들은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아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가 많았으며 항체 형성자 가운데 당국이 코로나 확진자로 감지한 경우는 8.1%에 불과했고 나머지 91.9%는 당국이 알지 못하는 숨은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변이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유병률이 60%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자카르타는 7월에 이미 집단 면역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해도 코로나 감염 검사와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대규모 감염이 재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염병 학자들은 사회적 제한이 완화되어 대중의 이동성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 아직 백신 접종률이 50%를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3차 대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의 2차 대유행에 비해 더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3차 대유행은 2차 때보다는 덜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병원협회는 전국 병원들이 산소탱크, 의약품, 개인보호장비, 진단키트 등 필수 의료품을 비축해 3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3차 대유행을 대비하여 부스터샷 접종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이 필요한 이유는 상당수의 코로나 백신이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나면 효능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며 이미 다수의 선진국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스터샷을 위한 1억 3,720회분은 정부 예산으로 구매하여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나 9,300만 회분은 유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아직 접종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2022년 1월까지 현재 기본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곧바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의 82%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싱가포르는 지난달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취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자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9일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000명이 넘게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위중증 환자 관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위드 코로나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8일간 코로나19 확진자 26,088명 중 현재까지 98.1%가 무증상 또는 경증이고 1.6%만이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중증으로 집계됐으며 0.2%만이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망자는 0.1%였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인도네시아 보건부에 100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증된 품목은 한국산 신속 진단키트로 항체 1만 회분, 항원 8만 회분, 실시간 PCR 8만 640회분입니다. 정윤길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장은 이번 기증이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빠른 일상 복귀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국회의 금융위원회와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법안 등 주요 세금 변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소비세의 규칙 변경과 탄소세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현재 10%에서 2022년 4월부터 11%로 인상되고 2025년까지 12%로 인상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50억 루피아 이상 소득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도 35%로 인상되었으며 2022년부터 2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법인세율은 계획이 철회되고 현재와 같이 22%로 설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4월부터 탄소세 징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세율은 킬로그램당 최저 30루피아에서 세계 탄소시장 가격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탄소세 징수 최초 적용 대상은 석탄발전소로 최저 세율로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도네시아 국회 국민평의회,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 등과 함께 한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 네트워크 도시 및 주택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출범한 수도이전 협력 네트워크 주관으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도시 및 주택개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력 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는 반방수사태어 인도네시아 국회 국민평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 모델 등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성공적으로 접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장은 성공적인 수도이전 사업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자본과 기술적 역량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측은 LH의 신도시 개발 사업 모델과 국토교통부 주관 KCT 네트워크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행복청은 앞으로 에너지 철도 분야 세미나도 개최하는 한편 양국 관계기관 및 기업 간 교류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초안을 포함한 대통령 서한을 국회 하원에 제출, 수도 이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국과 같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활동에 이용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중앙은행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가 불법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코인 판매, 관련 파생 상품 거래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금융활동에 대해서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입장은 암호화폐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 중앙은행 발표 직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의 가격이 5% 이상 하락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지난 1년 동안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암호화폐 총거래액은 65조 루피아였으며 2021년 5월까지 거래량이 4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개인은 지난해 400만 명에서 2021년 5월에 6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와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명함이 갈린 현 상황에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 벤처캐피탈 센트벤처스의 조사 결과 동남아시아 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건수는 올해 상반기 393건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투자의 70%가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기존 최다 투자 건수는 2019년 상반기에 375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투자액 총액은 전년 동기를 밑돌았습니다. 한 건당 투자액이 1억 달러를 넘는 대규모 투자가 과거 수년간 50에서 70%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 상반기는 45%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총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한 44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특히 총 투자액 중 51%는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으로는 디지털 소매,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IT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기존의 대형 IT 기업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기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수준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 디지털 은행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분야의 강점을 지닌 기업과 제휴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확충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MNC그룹의 계열사 MNC인베스타마는 미국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와 제휴 관계를 체결했습니다. MNC그룹 산하의 디지털은행 MNC뱅크 인터내셔널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MNC뱅크 인터내셔널은 이를 통해 디지털은행 서비스인 모션뱅킹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BRI의 자회사 BRI 아그로니아가는 은행명을 뱅크라야 인도네시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은행명은 농업 분야의 비중을 크게 두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은행명을 변경하여 디지털 은행으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디지털 은행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엿보입니다. 최대 민간은행 뱅크센트럴 아시아의 자회사인 BCA 디지털은 디지털은행 서비스 블루를 개시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인 블리블리닷컴과 제휴를 맺고 블리블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블루의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종업계 간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확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설립된 스타트 업체인 은행 간 송금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플립은 17개의 국내 은행과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은행 시장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은행들의 디지털 전환도 중요한 숙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의 자동차 제조사 볼보가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주 스웨덴 인도네시아 대사는 스웨덴 볼보 본사를 방문, 볼보 수석 부회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대사는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고 볼보의 전기차에도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볼보 부회장은 전기차 사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며 클린 디젤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사는 스웨덴의 통신기기 기업 에릭슨과도 회담했으며 해당 자리에서 에릭슨이 개발 중인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활용한 공공교통기관용 애플리케이션을 소개, 신기술 투입을 위해 인도네시아 제휴사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에릭슨은 인도네시아 통신사 인도삿과 자카르타에 제공하는 5G 서비스와 관련해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100개사 이상의 스웨덴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올해 2분기 스웨덴으로부터 들어온 해외 직접 투자액은 110만 달러에 달한다고 투자조정청은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